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형제는 확실히 애증의 관계이기는 한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핏줄이니 상대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내일처럼 속상한 것도 사실이죠. 저도 4살 토울의 오빠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는 서로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가도 제가 어디서 맞고 오면 오빠가 가서 혼나주고 오는 그런 평범한 남매 사이였어요. 특별히 서로 애틋해서 눈물 나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색한 그런 관계도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 오빠가 결혼할 여자 인사시킨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제 첫 느낌은 별거 없었어요. 아, 저 효육도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저런 타입을 좋아하는 여자도 세상에 있기는 하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죠. 저희 오빠가 객관적으로 많이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남자치고 굉장히 얇아요. 그 귀얇은 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몇 번 부모님 속을 썩이곤 했었거든요. 귀은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다단계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단계에 빠져서 이걸로 큰 돈 벌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몇백 날려먹고 한동안 기죽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이것저것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집에 늘어나면 아, 오빠가 또 귀서 어디선가 주워들고 왔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적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귀은 남자, 좋다고 하는 여자도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혼이 될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눈의 안경이었어요. 새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특히 제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귀랄은 주대없는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귀 기울여주는 좋은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사실 새언니와 시누이 관계 뻔한 거잖아요. 저는 최대한 시누이 시집살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참견하지 않았고 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는 자기 사람이라는 걸 저한테 엄청 티를 내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데도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오빠 팔짱 끼고 혀 짧은 소리를 해대질 않나. 하여간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럴까 싶은 행동들을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또 무심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좋은가 보다. 내 자식 좋다고 그렇게 행겨붙어주면 나야 고맙지 뭐. 그리고 얘, 일단 걔네 집이 잘 살자니 혼수도 엄청 해오고 집도 거기서 그냥 해준다고 하고. 나는 그냥 아들이 병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엄마 말대로 새언니가 왜 우리 오빠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재력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범한 회사원 해였던 아빠가 저 대학교 2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세 식구가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아마 오빠가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나름 가장이라는 부담이 있었을 테니까요. 솔직히 오빠가 새엄매를 데리고 왔을 때 혹시 이 인간이 돈 보고 결혼을 결심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집이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새언니의 아버지가 워낙 사업을 오래 하셨던 데다가 새언니의 엄마, 즉 사돈 어르신, 친정이 진짜 부자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평생 집에서 곱게 사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니
자기 딸도 굳이 살림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셨나 봐요. 결혼할 집에 살림에 당분간 살림 익숙해질 때까지 쓸 일하는 아줌마까지 다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짜로 아들 장가 보낸 느낌에 저희 엄마는 새언니 말이라면 꼼뻑 죽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오빠가 사람 잘 잡아서 장가 가는구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새언니라면 꼼짝 못하고 싸고 돌 때마다 조금 묘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렇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쨌건 세상 화려하게 오빠는 장가를 갔고 처간 말뚝에 저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 내외에게 서운할 법도 할 텐데 그런 티도 전혀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딸인 저보다도 새언니 비위를 맞추며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주의였습니다. 엄마도 돈 때문에 그래? 아니, 내가 시어머니 노릇 시누이질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 오빠 결혼 후 처음 만난 명절이 추석이었거든요. 엄마는 당연히 가족들이 모일 줄 알고 온갖 음식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졸지에 저도 일주일 전부터 동원돼서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추석 이틀 전에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아, 엄마, 이번 추석 때 못 간다고 전화드린 거예요? 왜 너 올 줄 알고 갈비며 전이며 다 준비했는데. 아니, 왜 엄마는 묻지도 않고 그런 걸 준비해요, 저가대? 기랑 동남아로 골프 여행 갈 거예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저가댁이랑 골프 여행 갈 거니까 엄마는 그냥 명절 전주에 제가 한번 가서 배구할게요. 너만 온다고 새학기는? 꼭 명절 때 며느리 봐야 해. 그냥 밖에서 한 번씩 밥이나 먹어요. 이 사람도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빠. 그리고 조만간 장인 노릇 나 사업에 투자해 주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거 준비 도와주고 하면 나보다 바쁠 거야. 사업하면 골프 많이 쳐야 한다고 일부러 나 배려해서 명절 때마다 데리고 나가주신다는 건데.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엄마는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먼저 설레발을 치며 처가댁에 꼬리를 치며 사는데 엄마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많은 음식을 근 한 달에 걸쳐 저와 엄마가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초가택에서 사업을 차려준 후 새언니는 본격적으로 오빠 내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오빠가 그렇게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귀가 팔랑팔랑거리는 건 있으니 돈 쓰는 데는 또 도사예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쓰고 싶어 하니 당연히 헛되게 돈 버는 것에 자꾸만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니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1년 반 동안 2번을 말아먹었습니다. 엄마도 사돈 볼 채 없다고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라고 펄펄 뛰었는데 새언니가 나서서 자꾸 사업을 시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리사모님 소리는 듣기 싫고 대표님 아내 소리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친정에서 자꾸 돈 가져다가 사업자금 배주니 새언니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오빠는 날로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 역시 오래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뭐랄까 그냥 너른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곰 같은 느낌의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도 없고 크게 잘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집도 평범하고 시부모님도 진짜 길 가다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시고요. 다만 말없이 꾸준하고 노력에 지침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랑은 10년쯤 연애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어 공부를 1시간씩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사업이 해외에 한국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일이라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에 야근까지 꾸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꼭 외국어 공부 1시간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랑 놀러 가서도 양해를 구하고 1시간 공부를 했고요. 그런 사람인 걸 알아서 저는 가진 것 없고 지금 현재 발버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좀 달랐어요. 저랑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몇 번 오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인사리를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서운할 법도 안 돼. 그런 티도 안 내고 매일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시큰둥 하고 말이죠. 저는 그것도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오래 사귀고 제가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어요. 오히려 오빠가 비아냥거리고 이기죽거리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새언니의 태도였죠. 너도 참네. 팔 잡고 오는데 일가견 있다. 그냥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끌려가지 말고 다른 놈 잡지. 아휴, 자기야. 그냥 도애안경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리고 여자들이 의외로 나처럼 사람 보는 돈 정확하고 그렇지 않아. 그냥 끌려가듯 남자 만나는 여자들 많아. 나 정도 되니까 당신의 가능성과 능력 같은 거 딱 보고 선택한 거지. 그러면서 둘이 히히거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견 자리에서도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사실 재산이며 수준 따지면 저희 시댁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어느새 속물이 되신 건지 새언니 집 재산을 엄마 재산으로 착각이라도 하신 것처럼 거만하게 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전전공금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들이 인격들이 무난하셔서 그냥 넘어갔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모두가 있는 앞에서 제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였습니다. 특히 오빠와 새언니는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결혼하고 친척들이 우르르 모이는 자리에서 다들 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은 또 착하게 꼬박꼬박 대답을 해줬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 하고 싶다는 사업을 말하니까 갑자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듣고 있던 새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왜 돈 들여서 사양사업 다 주고 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요즘 누가 돈 주고 외국어 배운다고. AI 시대에 어학은 능력이 아니라 기본인데 그걸 누가 돈 내고 배워요? 세상에, 너무 세상뿐이 눈이 없으시다. 아이고, 고작 그런 사업 하겠다고 10년을 공부를 했어. 아이고, 그 시간 동안 폐지라도 주워 팔았음 돈이라도 좀 모았겠네. 진짜, 이래서 쓸데없는 짓은 다 없다고 하는 건가? 자기야, 원래 세상은 한두 명의 리더가 이끌고 나머지는 그냥 먼지처럼 휩쓸려 다니는 거야. 자기가 리더인데 다른 먼지를 왜 신경 써? 그 얘기를 듣는데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남편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웃고 있는데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먼지 뭉치면 큰 공되고 그걸로 맞으면 더럽게 아플 텐데 적당히들 좀 하지. 오빠가 리더긴 하지. 망연 사업의 1인자. 지난 2년간 몇 번 말아먹었지? 제가 이렇게 툭 쏴붙이자 오빠 얼굴이 벌컥해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그래도 오빠와 새언 편을 들고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고 제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실은을 내고 화라도 냈다면 제 속이 덜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도 감정적으로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면 감정이 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무시하고 구박을 해도 꼭 한 번씩 저한테 이래요. 장모님 혼자 너무 쓸겠다. 우리 내일 저녁은 장모님하고 같이 먹을까? 장모님 간장게장 좋아하시는데 같이 간장게장 집에 가자. 당신은 착한 거야? 아니면 속이 없는 거야? 엄마가 당신 그렇게 무시하고도 엄마를 보고 싶어? 아니면 뭐 다른 생각 있어서 그래? 무슨 다른 생각? 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나한테 그러시는 것도 다 당신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결혼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이 집 살 때 돈도 절반이나 붙어주셨고 내가 미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눈에 안 차시는 건데. 그러면 장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제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 그리고 오빠 내외는 남편의 증가를 정말 몰라주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드디어 올해 준비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받은 전 직장 퇴직금도 모두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했죠. 저로서는 이게 내저라고 생각했는데 친정에서 어쩌다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네는 그러니까 내 딸 피다 먹으려고 장가온 건가? 아니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사업 아무나 해. 그러게나 말이야. 아 이렇게 자금 든든하게 받쳐주고 물식량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사업인데. 하여간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난리네.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지만 난 도와줄 생각 없어. 그리고 쫄딱 망해도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나 동생이라고 해서 마음 약해지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고 쌀쌀맞아. 서운해하지 말고. 에이, 서운하긴요. 형님도 다 동생 사랑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가 아는데요. 그리고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성공은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아내 하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끔은 벌 겁니다. 어머, 정말 꿈이 야무지시다. 그게 바로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건데. 너 그리고 내 돈도 다 넣었다며? 이 애가 진짜 큰일 날 짓을 했네. 진짜 패가 망신해서 엄마 노후에 들러붙기라도 할 참이야. 당장 그만둬. 망해도 혼자 망하게 둬야지. 부부가 같이 망해서 나 앉을 셈이야. 오빠는 그러면서 저한테 주제도 모르고 사업 투자 같은 거 했다며 있는 대로 구박을 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고 오빠랑 새언니는 잘난 척하고 대체 이 자리에 왜 저희 부부가 죄인처럼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일어나자고 했죠. 어디 말도 안 끝났는데 일어나. 그래, 너도 가고 너희 부부도 가. 나 최소방이랑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나 빼고 엄마 가이 사람이랑 할 말이 뭐 있어. 나 있는 데서 해. 그래, 어차피 내가 못할 말 할 것도 아니고. 자네, 사업할 거면 이혼하고 하게.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고는 휙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다른 변명이나 대답 같은 건 듣지도 않겠다는 태도였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사업과 결혼이 무슨 상관이라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이 사업 위에 자격증 딴 것도 몇 개고 돈도 계속 모아왔고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 역시 이 사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에 제 성공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이혼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헛된 짓 하려면 내 딸로 와주고 혼자 하고 혼자 망해. 그만. 엄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당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엄마 나이 사람 아내야. 엄마 툭 하면 출가외인. 출가외인? 그랬지? 그래, 엄마 피운대로라면 나 시집 식구야. 그런데 엄마가 뭔데 나랑 이 사람 살아라 말아라 해? 그리고 망할 거라고. 엄마가 점쟁이야? 미래를 봐? 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 사업이 망할 거라고 하는 건데? 난 이 사람 믿어. 내가 믿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나 참을 수 없어. 그런 말 할 거면 이제 우리 안 올 거니까 엄마도 연락하지 말아요. 어머, 진짜 너무하네. 어머님이 다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저렇게 고갑게 듣고 새언니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본인 위해서 하는 말이면 이상한 말이라도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저도 새언니 위해서 몇 마디 해요. 우리 오빠 귀알 봐서 팔랑팔랑 여기저기 도노트로 쓰고 다니는 거 언니는 왜 단속 안 해요? 그게 사업인가? 낭비지. 그리고 그렇게 경호 따지면서 만사 오만 가지. 똑바른 사람이 어째 명절에 시댁 한 번을 안 온대? 오빠 위해서 골프 원전 간다고 웃기지 마요. 시댁 웃기 싫어서 만드는 자리인 거 내가 몰라요? 누굴 바보로 하나? 그리고 내 남편 사업이 망하건 흥하건 두 사람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참견하지 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어이구, 제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말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발끈했어. 그래도 고마웠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당신이라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 그래도 장모님한테는 이따가 전화드려서 사과해. 진짜 이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강경하게 반대하고 싶으셨던 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가라앉히고 찬찬히 말씀드려. 참 이상하죠? 분모에 차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토닥이며 말을 해주니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시간 지난 뒤 제 마음이 좀 안정된 다음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 말대로 엄마가 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 사과하고 다시 마음을 풀어볼 요량이었죠. 제가 아는 엄마라면 제가 사과를 했을 때 받아주고 그냥 또 넘어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똑딱거리면서 대답하고 말하는 게 엄마 진심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 걸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내용도 그랬고요. 너 절대 사업 자금에 너도 넣지 마. 지금 너희 집 공동명의지. 그거 먼저 내 명의로 다 바꿔달라고 해. 그리고 내 돈이랑 적금, 예금 다 엄마한테 맡겨. 내가 크게 불려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날려먹게는 안 할 테니까. 아니 엄마, 나 학생 때도 안 하던 걸 왜 새삼새를 하려고 해? 학교 다닐 때 다들 세뱃돈 엄마한테 맡겨두라고 하던 시절에도 달라고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번 돈에 손댈 생각 없다고 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달라고 해. 엄마, 아까 이것 때문에 싸운 거라 내가 다시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사는 거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자꾸 내 돈에 집착을 해? 쓰건 날려먹건 벌건 모으건 내 인생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는 결국 엄마와 화해는 커녕 한 번 더 싸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사업에 뜻이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것도 결혼 훨씬 전, 제가 연애할 때부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 아이템도 변한 게 없고 사업하겠다는 마음도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업 이야기 들었을 때 엄마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건 나 쟤 결혼할 때 보태줄 건 한정돼 있어. 나도 노년에 자식 눈치 보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다 퍼줄 수는 없고
그러니 나한테 사업 자금 달라고 안 하고 사정 어려우니 도와달라고만 하지 마. 네가 버는 돈 어떻게 쓰건 다 큰 자식 돈 내가 뭘 어쩌겠니? 알아서들 내. 이게 수년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한순간에 확 바뀐 건지 알 리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이후에도 저 말고 남편에게 전화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오히려 사업하려고 모았던 돈을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걸로 또 제가 왕창 뒤집어 엎고 싸웠어요. 그 부분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엄마, 진짜 미쳤어? 아니, 사람이 자기 사업하겠다고 모은 돈을 왜 엄마가 달라고 해? 얘, 한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하나면 된 거 아니니? 내 오빠가 잘하고 있고 잘 풀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가끔 도와주기나 하고 돈 받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식들이 죄다 불안정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여?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웃기다는 거야. 오빠가 불안정하고 이 사람이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해? 그러면 엄마는 지금 우리가 벌고 모은 돈이 다 오빠의 위급함을 위해 쓰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오빠를 위해서 존재해. 그런 거야? 아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너는 내가 말이 안 통한다.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끝난 엄마를 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불안함의 정체는 정말 어이없게도 뜻밖의 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 중 하나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는 애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당시 110kg였던 몸을 지금 47kg까지 빼서 완전 환골탈태, 다른 사람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살 빼고 나선 새 삶을 살겠다고 이름 개명까지 신청한 독특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은행에 오셨길래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대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름 받고 살 때 엄마가 못 알아보실 게 뻔해서 구구절절절 설명하며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거든. 그런데 일행이 있으시더라고. 며느리랑 오셔서 대출 받으시더라. 우리 엄마가 대출을 받았다고? 얼마나? 옆에 직원이 처리해서 나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금방 나온 거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새언니야? 야, 그 사람 완전 사기꾼 재질이던데? 사기꾼 재질? 무슨 말이야? 아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자기 친정에서 관여하는 펀드에 넣으면 수익이 얼마냐니. 어머니가 돈을 넣어 불리면 그게 다 도움이 된다느니 그러는데 너도 알지? 큰 돈 본다고 꾸시는 건 큰 사기라는 거. 나도 처음엔 보이스피싱 이런 거 걸리신 줄 알고 옆에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메시지 보냈거든. 그런데 며느리라고 하더라고.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야, 그래. 아이, 고맙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곰곰 고민하다 간만에 친정이 갔습니다. 엄마는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평소 저희 엄마가 청소와 정리정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집이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엄마도 늙어서 하나하나 챙기기가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청소라도 좀 해놓자. 한숨 푹 쉬고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엄마가 여름으로 서운하고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 뭔지, 집이 지저분한 걸 보니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소파 옆 탁자에 우르 쌓여있던 종이 뭉치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어 치우다가 들여다봤는데
어라? 이상한 내용이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제 남편이 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대체 이게 왜 이 집에 있지 싶어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어이없고 기막힌 문서더라고요. 그 문서에는 새 언니의 글씨가 잔뜩 써져 있었습니다. 이라는 글씨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채 마구 강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는 사업이라는 단어에도 굵은 형광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딱 봐도 새 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제 남편 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문서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 남편이나 제대로 내조할 것이지. 남의 남편 사업하는 거를 왜 이딴 방해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더 가인 건 제 남편이 모아뒀던 돈을 추정해서 써놓고는 그게 오빠 사업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한 표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 친구가 새언니와 엄마가 와서 대출을 받아갔다고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제 돈을 쓸데없이 남편한테 쓰지 말고 엄마한테 맡기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새언니가 오빠 사업에 그 돈을 쓰려고 했던 거겠죠? 그간 찜찜했던 일에 대해 조금씩 그 전모가 밝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의 말을 듣고 사위가 아닌 오빠를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최근 엄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존의 엄마 같지 않고 설득력도 없었거든요.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말들만 했다 싶었는데 그게 다 뒤에서 새언니가 엄마를 쑥떡쑥 이간질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사진을 다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미친 듯이 분노를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품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나도 좀 충격이긴 한데, 아이,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이 그냥 알았으니까 됐어. 아, 몰라. 당신은 진짜 너무 착해. 근데 착한 것도 병이야. 그리고 이 정도 착한 거는 착하다고 칭찬도 못 들어. 그냥 소리만 듣지. 아, 진짜 속상해.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저는 씩씩거리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집에 오신 엄마는 제가 집거실에 앉아있자 몹이 당황한 듯 보이셨어요. 아, 네가 말도 없이 웬일이냐. 그러난 엄마는 말도 없이 내 남편 돈 어떻게 쓸지 열심히 고민했대, 새언니랑 같이. 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벌마냥 왈거렸잖아. 그러니 내가 어디 말을 할 수가 있었겠니? 내 새언니 말 들어보니까 최소방 사업 안 되는 거더라. 절대 안 될 사업이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망할 일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미 오빠한테 투자해. 지금 내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도 만족해야 한다며 그 사업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어. 엄마야말로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업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막 한 얘기만 듣고 이러는 건 아니지. 판사도 딱 저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확신이 들어도 양쪽 말 다 들어보는데 엄마는 왜 새언니랑 오빠 말만 들어? 그러지 말고 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싶으면 최소방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모은 돈으로 자기 사업하겠다는 걸 엄마가 무슨 권리로 말려? 얘, 똥인지 분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니? 딱 봐도 내 서방이 하려는 사업은 똥이잖아. 그리고 딸 가진 엄마가 자기 딸 인생 망하는 거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게 그럼 정상이니? 당연히 말릴 필요가 있으면 말려야지. 아휴, 너는 참 콩깍지 콩깍지. 너희야말로 콩깍지다. 엄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우리 그의 얘기 제대로 들어줄 거 아니면 말리지도 말아요. 그리고 다시는 새언니랑 이런 작당 모의 하지 마요. 세상에, 작당 모의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그러면 이게 작당 모의지 뭐야? 엄마, 이거 사기야. 남의 돈 가지고 뭘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거,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어이구, 살다 살다 치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엄마는 정말로 뭐에 쓰인 사람 마냥 일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또 엄마랑 심하게 싸울 것만 같아서 집을 나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내 남편 돈 받아다가 오빠 사업에 보태라는 그런 얘기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선 좀 지키세요. 그런데 참 우리 새언니 뻔뻔하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났는지 오히려 안 될 수업 손떼게 하고 될 사업에 투자하게끔 이끌어준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냥 친정과 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엄마에게 가끔 연락하라고 계속 말을 하더니 제가 워낙 완강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요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남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런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엄마가 다시 한번 저희를 부르셨어요. 남편도 같이 부르면서 사업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내 말을 귀담아 들었나 봐. 내가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당신 얘기도 한번 들어보라고 했거든. 자기야, 제대로 브리핑할 준비해서 엄마한테 잘 설명해주자. 제 말에 남편도 수긍차며 그 어떤 투자자를 만나는 것보다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들어보고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사업 시작이니 다만 100만 원이라도 응원차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죠. 마침 마음도 너무 뒤숭하고 복잡하던 시기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저의 꿈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부부를 굉장히 비싼 한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가 당신 사업 시작한다고 맛있는 거 먹여주려나 봐. 아유, 나 안 그래도 요 며칠 마음이 싱숭생숭, 송숭해서 지옥 같았는데 좀 낫다. 그러게. 아, 당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기도만. 아이, 그나저나 여기 되게 비싼 식당 아니야? 어? 여기 예약도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를 다 고르셨지? 엄마가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마음을 좀 풀어주고 사업에 힘 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돈을 달라 그래. 뭘 달라 그래? 그냥 응원만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진짜 오늘은 얘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와 함께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부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옆에 오빠와 새언니가 떡하네 앉아서 마치 자기네들이 엄마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기분이 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구에서 웃어 있었거든요. 엄마가 반색을 하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와서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이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면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남편 역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준비한 자료를 꼭 찌고 제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닌데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제가 앉자마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잔소리와 함께 어이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 결론을 내자. 자네 사업 시작도 하지 말고 그냥 잔네 형님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금이나 받아가며 편하게 살아. 아무리 봐도 자네는 사업할 관상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야. 되는 일이어야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지. 안 될 일에 응원지 하는 게 어디 부모가 할 짓이야. 오늘은 확실하게 약속받으려고 내가 집 아닌 곳으로 불렀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똘름하게 남편을 바라보다 큰 결심을 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름 엄마로서는 폭탄 선언을 하신 셈이었죠. 그럴 거면 사업은 자네가 모은 돈으로만 하고 자네 집이며 제가 번 돈은 다 내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깡패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치 복인 줄도 모르고 다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사업하다가 집 날리고 엄마 노년에 빌부터 힘들게 할 셈이야. 그러게요. 다 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온 식구가 발벗고 나서는 건 줄도 모르고. 이래서 사람은 잘해주면 안 돼. 버릇돼서 고마운 줄을 몰라. 혹시 그거 아세요? 꽉 막힌 탄산병을 막 흔들면 안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하면서 병에 가스가 차잖아요. 하지만 병도 튼튼하고 뚜껑도 꽉 막혀 있으니 얼마나 부글거리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정말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내용물이 튀잖아요.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사실 요 며칠 제 마음이 지옥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도 다른 사람들도 제가 남편 사업 런칭 때문에 마음 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속인 이유는 다름 아닌 새언니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만날 수 있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회사 다닐 때 제가 사수였고 도움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긴 직장도 저한테 먼저 헤드헌터가 연락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는 훨씬 잘 맞을 것 같아서 연결해졌거든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회사 위치에 불만이 많지 않아서 굳이 옮길 생각이 없었고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게 무척 고마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사회 나와서 처음으로 은혜 갚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나요? 그래서 회사 옮긴 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3시간 거리를 와서 축하해준 고마운 후배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가끔 안부도 묻는 사이인데 이렇게 뜬금없이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한 건 처음이거든요. 의아했죠.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는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후에 며칠이 저한테는 지옥이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꾹꾹 애어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새언니가 제 마지막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핸드폰을 열어 휙 앞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좀 씻자. 노래 좀 할 걸. 너무 잘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버릇을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오히려 뒤통수 치고. 그렇죠. 그러자 놀란 눈을 한 엄마와 오빠 그리고 새언니가 차례대로 제가 던져놓은 핸드폰의 사진과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이야?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제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걸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를 만나 모든 걸 들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마 제 눈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후배가 옮겨간 직장이 새언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였습니다. 저도 선배 결혼식 갔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보통 거래처까지 다 외우고 살지는 않으니까. 근데 선배 새언니, 그 사람 인상이 너무 강해서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기는 했지. 세상엔 닮은 사람도 많고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선대 세원이 맞거든요. 게다가 요즘엔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한 달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 없는 세상이잖아요. 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언니가 뭘? 어쨌든 우리 부장이랑 바람 펴요. 뭐?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카페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지만 그건 신경도 안 쓰였어요. 한쪽 머리로는 아닐 거라고 부정했지만 다른 한쪽 머리로는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는 저한테 사진을 몇 장 내밀었어요. 그리고 영상도 몇 개 보여줬습니다. 문안족을 가리고 봐도 새언니였고 새언니 옆에 있는 남자는 제 오빠가 아닌 연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뭐 직장 동료끼리 뽀뽀뽀하고 끌어안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엄마와 오빠에게 내민 사진과 영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남의 자리는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그 자리에서 아주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욕과 고성이 난무하고 엄마는 멍하게 앉아 호공만 보셨죠. 남편은 오빠도 말렸다가 엄마도 위로했다가 음식점 주인에게 사과도 했다가 아주 제일 바빴습니다. 결국 음식점에서 쫓겨나시피 끌려 나오고 오빠랑 새언니는 각각 차도 다른 걸 타고 가 버렸습니다. 뭐 집에 가서 더 싸우건 말건 하겠거니 하고 저희는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들리려고 출발했죠. 차 안에서 엄마가 진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건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인지 엄마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주절주절 무슨 말씀을 한탄처럼 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저한테는 결혼할 때 평생 이게 줄 것의 전부라고 하면서 딱 5천만 원 주셨거든요. 유산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오빠한테는 3억이나 주셨더라고요. 집을 제외하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사업하는데 사돈이 계속 돈 되는 거 면목없다 그래서 해줬지. 아이고, 내가 며느리 감언이설에 속아서 내 아들을 구렁통으로 밀어넣었네. 밀어넣었어. 엄마가 엄마 아들 잘라고 준 돈이 무슨 또 구렁텅이야. 그냥 오빠가 바보라서 엄마도 날린 거지. 그게 아니고 사돈집이 아들 회사에 투자했다고. 사돈이 내 아들 사업하는 돈 다 보태고 돕는데 자기 남동생 회사 주식이나 좀 사달라고 해서 그러니. 내 아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 동생 좋은 일 해준 거 아니니?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일을 의논도 안 하고 혼자 막 해. 어머님도 후회하고 계시잖아. 당신도 그만해. 화내봐야 뭔 소용이야. 그냥 넘어가. 차 안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차 안 분위기가 나왔어요. 아니, 엄마 집에 갔더니 왜 오빠랑 새언니가 거기서 싸우고 있대요? 자기 집에 가서 싸우지 뭐 한다고 엄마 집에 와서 싸우고 있는지 엄마도 기가 막히신지 꼴도 보기 싫다고 둘 사이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소리를 백 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아들은 뭐 고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기만 한 줄 아세요? 아니,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내가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겠네. 저기 하신다는 사업 있죠? 그거 시장성 있대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사업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하대요.
우리 재무팀 이사님이 보시더니 뭐라고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사기에 망할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아가씨 무능한 오빠가 그 말을 듣더니 탐을 내더라고. 그 사업을 하긴 지가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어 망하는 아이템만 골라서 손에 주는데 될 수업이라고 하니까 탐났겠지. 원래 능력 없고 무식한 것들이 남들이 가진 좋은 건 기막히게 알아채잖아요. 나한테 시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 사업 안 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은 사업이니까 손떼게 하라고. 그나마 이 집 하나 깔고 앉은 거, 그거 자기가 차지해야 하는데 서위 사업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 투자할까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부부가 작당 모의를 했는데 서로 뒤통수 치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오빠라는 놈은 마누라 이용해서 자기 엄마 마지막 돈까지 빼고 싶어 술을 쓴 겁니다. 며느리는 또 자기 남편 말 듣고 제 남편을 무능력한 놈으로 만들어 긁어내렸고요. 하지만 결국 오빠 놈은 처음 말아먹고 며느리인 새언니는 바람을 피우는 대막장을 저지른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손짓검을 하셨습니다. 뺨을 때리고 넌 내 아들도 아니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거죠.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에게 맞아본 적 없는 오빠는 충격을 받았고 그 화를 고스란히 새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몰랐을 것 같대? 알았지. 그런데 왜 그냥 있었냐고. 나한테 너는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이었으니까. 그리고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건 그놈이 불쌍한 거 아니겠냐? 그 얼굴에, 그 성질에. 너 돈 아니면 뭐 볼 거 있다고? 야, 바람 피워, 바람 피워. 어차피 너랑 나랑 무의만 부부지. 우리가 부부야? 넌 그냥 지금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한테 돈이나 끊이지 않게 내놔. 화급 부장인지 뭔지 하는 놈 가족들한테 다 말하기 전에. 머리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성질도 그지 같네. 야, 이렇게 된 거 내가 너랑 왜 사냐?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하니 남편으로 뽀대가 나기를 하니 능력은 더럽게 없어서 돈으로 쌀아놔도 천티가 줄줄 흐르는데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그럴 돈이나 있어? 변호사 돈 없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너 이혼하면 위자료에 사업자금 투자한 거 다 토해내야 할 거다. 우리 아빠가 그냥 준 거 같지? 너 멍청해서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었지? 사업자금 투자. 네가 내 남편일 때나 투자지. 남 되는 순간 바로 회수야, 이 등신아. 그렇게 엄마 집에 와서 서로의 밑창까지 긁어대며 싸우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도 순탄치는 않았죠. 새언니 쪽에서는 자기 과실도 있으니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안 해도 그동안 사업에 투자한 건 돌려받겠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새언니 쪽에서 집도 훈수도 다 해온 터여서 위자료를 주원한 이건 오빠가 손해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엄마에게 집을 팔아서 돈을 대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엄마 마음은 완전히 오빠에게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우선 세원의 뒤에서 엄마 돈 먹겠다고 몰래 시킨 걸 안 순간부터 엄마 마음은 싸늘해져 있었어요. 오빠에게 대출을 받건 사채를 쓰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나한테 가지고 갈 만큼 가져갔어. 네 능력 되면 네 첫남한테 내가 투자한 그 돈 돌려받아서 쓰던가? 내 돈으로 앞으로 한 푼도 너한테 못 가. 아니, 안 가. 이 집이며 내 남은 재산 다 내. 동생 줄 거야. 너한테는 단 1원도 갈 일 없으니까 정신 차려. 결국 엄마한테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한 오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돈 갚을 거 갚고 나서도 빚이 많이 남아서 결국 어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빚원하는 데 쓰며 근근히 살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이 전쟁통 같은 상황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며 충실히 준비해서 그런가 초반 런칭을 했을 때부터 시장 반응이 좋았어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데다 워낙 신중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큰 위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되늦게 남편에게 사과하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대주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려 사업을 준비하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돈 쓰는 게 쉬워지거든요. 저는 제 돈으로 어렵게 벌어서 신중하게 쓰면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해볼게요. 저는 장모님이 절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정말 차근차근 자기 힘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엄마도 저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며 인정하고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잘해주셨고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편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새언니가 눈에 안 보이니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들 둘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이날 되고 보니 친구들 만나면 자식들 결혼 얘기 많이 해요. 내 자식 당장 결혼 계획 없어도 남의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귀 쫑긋하고 듣게 되는데요. 혼사가 보통 일이어야죠. 우리 집만 해도 솔직히 둘 다 장가를 가고도 남을 나이인데 여전히 총각입니다. 실은 장가 가라고 등일 상황도 아니에요.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고 그 후유증이 엄청 크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사연남녀 채널에 왔고요. 며느리든 사위든 새 식구 들이는 거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런 일까지 겪을 줄은 솔직히 몰랐네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 아시죠? 사실 그 애는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잔 줄 아세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보시고 웬만하면 허락해주세요. 뭐 청소야? 1년이나 연애를 했다고? 어떤 아가씨야? 여보, 내 뺨 좀 꼬집어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녀석,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제 연애를 했어? 형, 어떻게 이러냐? 내 여자친구는 다 봐놓고 형 혼자 비밀 연애하기야? 배신감 느끼네 진짜. 솔직히 전 둘째가 먼저 장가들 줄 알았어요. 큰아들 정수는 어릴 때부터 침착하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며 돈도 착실히 모았고 외모도 준수해서 다들 아들 잘 키웠다고 사위 삼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둘째는 큰애보다는 자유분방한 편이고요. 어디서 애를 만들어 와도 이상할 것 없을 만큼 둘째는 연애도 많이 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큰애 정수가 불쑥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이런 빠르게 진행돼서 예비며 우리 집에 와서 인사했고 상견 날짜까지 잡혔죠. 만나보니 예비 사던 부부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며느리 쪽에서 신혼집을 해오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동네 신축 아파트로요. 남편과 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끌리는 조건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집안 재력대 까고 외모도 TV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 뺨치게 단나하고 예뻤습니다. 학벌도 좋고 대학원까지 마쳤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비싼 아파트까지 해온다니
솔직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말씀은 고맙지만 그러시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이네요. 저희도 정수가 장남이고 개혼이라 장가갈 땐 붙어줄 만큼은 준비해뒀습니다. 아유, 도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만한 여유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이라고 제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돈 쓰지 혼자 써보겠어요. 시집 보낼 때 집이랑 헌수 싹 다 해서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제 남편도 이건 부담스럽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 했지만 바깥사돈까지 나서서 그냥 받아주시라. 성이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실은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 신세도 많이 줬었고, 가슴 철렁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기도 하고요. 받아주십시오. 무남동료, 외동딸 둔 죄인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니까, 아파트는 그냥 받아주세요. 이 제이가 혼자 살겠다 해도 사줬을 아파트입니다. 둘이 잘 살면 그만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덥석 고맙다며 받을 수도 없고, 덮어놓고 거절할 수도 없고, 어찌저찌 삼겹내는 끝냈지만 많이 심란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러나 우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닌데 싶고, 한편으로 왜 저렇게 저 자세로 나오나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작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원래 으리으리한 부잣집이라고 받는 게 뭐 어떻냐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거였어요. 제이네 집, 돈 아쉬울 게 없는 집이에요. 제이도 스위스에서 대학 나왔고 5개국어 하잖아요. 공주처럼 크긴 했지만 애는 착해요. 겸손한 면도 있고. 정수야, 그래도 우리 쪽이 너무 기운다.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닌데 덜컥 사돈 내서 집부터 사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부모로서 난감해. 엄마 상성도 못했다. 내가 제 돈 보고 사귄 것도 아니고 뭐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처가에서 해준다는 아파트에 들어갈까 하는데 제이가 그게 편하대. 사실 아들 앞으로 해둔 집은 사돈네 아파트에 비하면 연식도 오래되고 값도 쌌어요. 20년 된 아파트지만 25평 정도면 둘이 신혼생활하기엔 무리 없겠다 싶었는데 그쪽에서 사주겠다고 한 아파트가 턱없이 비싸고 좋으니 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아가씨가 우리가 준비한 집에 만족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일에 둘째 아들만 신이 났더라고요. 잘 됐네. 엄마 형은 그 집 들어가라고 하거나 장가갈 때 그 20년 된 아파트 들어가면 되겠네. 아싸, 봉 잡았네, 봉 잡았어. 봉은 무슨, 넌 너대로 엄마가 해줄 게 있었지. 아휴,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돈 많은 집에 창가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 가만 보면 실속은 형이 다 차린단 말이지. 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지만 지영이한테 기쁜 소식 알려야겠다. 우리 결혼할 때 집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지영이, 너 수진인가 하나랑 사귄다고 안 했어? 바람둥이 같은 그새 또 애인이 바뀌어. 형처럼 연애도 좀 똑꺼지게 해봐. 한 명을 좀 진득하게 사보라고. 왜 비교를 하고 그래. 형은 형이고 나는 나지. 형, 축하해. 그 25평 아파트 이제 내 거다. 결국 큰애 살 집은 처가에서 해준 그 비싼 아파트로 정해지게 됐어요. 혼수며 뭐며 여자 쪽에서 하니까 전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부럽다고 내 난리였는데 그 와중에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며느의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거 아니냐. 손주라도 낳으면 눈치 보게 생겼다. 세상에 공재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늘 싹싹하고 부잣집 외동딸인데도 수수하고 털털해 보여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청첩장도 나오고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요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잖아 엄마. 놀이공원에서 예비 형수 본 것 같아. 그러냐? 인사했어? 아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웬 꼬마아이가 같이 있었어? 남자아이고 한 15살쯤 됐나? 되게 어렸는데. 친척 아이겠지. 네 형은 오늘 회사 나갔잖아. 저희가 혼자 심심하니까 가족 나들이에 따라 나섰겠지. 근데 내가 잘못 들었나? 뭘 잘못 들어? 아, 그 꼬마가 형수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 잘못 들었겠지. 놀이공원의 꼬마들 오줌 많어. 다른 애가 지 엄마 부르는 소리 네가 착각한 거야. 둘째가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전 덮어놓고 나모았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왔는지 큰애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였어요. 너 확실한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마. 비슷한 사람 보고 착각한 거겠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 왜 화를 내? 나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아니면 그만이지. 깜짝 놀랐네. 곧 있으면 내 형수 될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을 왜 애운말을 만들어? 너 미쳤어? 말 가려서 하라고. 큰애가 화를 내면서 둘이 말다툼을 심하게 벌이더라고요. 먹긴 놈이 성을 낸다고? 형, 혹시 뭐 비밀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네. 진짜 혹시 모르지? 또 사람 속 누가 알아?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 한순간이던데. 잘 알아보고 결혼하시. 뭐야, 저 자식이? 야, 너 사과해. 당장 사과 안 해? 얘들이 왜 이래? 그만들 해. 엄마 앞에서 다 큰 녀석들이 뭐 하는 짓이야? 둘째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큰애는 큰대로 식대되면서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사이좋던 아들들이 이러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큰는 둘째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지 다음날 아침까지도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제이한테 물어봤는데 친척애가 아직 어려서 아무나 보고 엄하라고 하나 봐. 오해예요. 청민이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또 제이한테 물어봤어? 당연히 그렇겠지. 엄만 정민이 얘기 흘려들었어. 신경 쓸 거 없다. 집에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이좋던 형제가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니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이랑 외출하려는데 둘째가 할 말이 있다고 저희를 붙잡더라고요. 큰애도 곁에 와 앉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둘째가 지영을 막 재촉하더라고요. 형 말해. 지금 아니면 말 못한다니까 말하라고. 왜 그래? 정수연의 동생 왜 이러니? 너한테 뭘 말하라고 이렇게 방정을 떠는 거야? 하지만 큰애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입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형이 못하면 내가 한다. 엄마 아빠 일단 앉아보세요. 왜들이래? 애들이 둘이 뭐 사고 쳤어? 전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둘째가 기가 막힌 얘기를 꺼냈어요. 오전에 형이랑 헬스 갔었잖아. 나오는데 누가 형을 붙잡는 거야? 할 말 있다고.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그 여자 형수 친구라는 거야. 난 자리 피해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뭔데?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충격받으면 안 돼. 형수. 이때 동거하던 남자 사이에서 자식 나왔고 그 애를 친정에서 키워주고 있대요. 뭐? 뭐야? 동거 자식? 그럼 혹시 네가 놀이공원에서 봤다는 그 꼬마가 제 이친 자식이란 얘기야? 그 와중에 큰애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큰애가 펄펄 대기 시작했어요. 넌 그 말을 믿어?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랑 제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는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 절대 아니에요.
나 쟤 믿어요. 동건이 아들이니 그런 말 절대 믿을 수 없어. 증거도 없잖아. 정신 못 차리냐, 형? 그 여자 진심이었어. 형,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 볼 줄을 몰라. 아씨, 답답해. 죽겠네. 넌 빠지라고. 제이는 내가 더 잘 알아. 건방지 네가 뭔데 판단해? 아이고, 어지러워. 여보, 나 좀 잡아줘요. 아, 여보. 아, 왜 이래? 아, 그만들 좀 하고 물 좀 떠와, 이 녀석들아. 빨리. 속도 이식거리고 충격 때문인지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남편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당장 사돈때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만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묻는 것만으로도 큰 신뢰가 아니겠어요? 괜히 결혼 전부터 책 잡힐 일이고요. 우선한 큰애가 제이랑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과 전 속만 타 들어갔죠.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아들들은 회사 가고 큰애한테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제이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면 연락부터 주기로요.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베이려 보니까 웬 낯선 여자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누군지 물어보니 글쎄 예비 며느리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누군데요? 쟤는 또 어떻게 알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제 정수 씨랑 동생분 만나서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꼭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더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건지 솔직히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그 여잔인가 봐. 제 친구라는 여자? 우리 집엔 왜 왔지? 어떻게 알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고. 직접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낫겠어. 전 문을 열어줬고 떨면서 기다렸어요. 들어오는 그 여자 첫인상이 강했습니다. 미인은 미인인데 좀 서먹게 생겼달까? 얼굴이 도자기같이 뽀얗고 머리는 단발 생머리에 새빨간 립스틱을 칠했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말도 못 붙이게 차갑게 생겼는데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보니까 또 착해 보이고 한 번 보면 절대로 못 잊을 친구, 장소현입니다. 아침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일단 앉아요. 얘기나 들어보게. 어제 우리 아들들 만났다고요? 네, 제 말을 안 믿으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왔어요. 전 제이와 10년 동안 알고 지냈거든요. 지금 속고 계세요, 완전히. 이런 결혼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 사기 결혼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그리더라고요. 사람이 믿음과 신뢰로 결혼하는 건데 친한 친구가 거짓으로 한 남자 인생 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자기의 진심을 믿어달래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내더라고요. 보여드릴게 있다며 동영상을 켜서 보여주는데 기절초풍했습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데였는데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분명하게 찍혔더라고요. 야한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 사이에서 춤을 추며 노는 모습이 너무 쌀스럽고 추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채이라고요? 비슷한 사람 아니고 남편은 아예 못 보겠다며 시선을 돌렸는데 젊은 여자는 예비 며느리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송재희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다 결국 남자와 동거까지 했고 아이까지 낳게 된 겁니다. 정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뻔한 거예요. 이게 사기 결혼인지 모르겠어요. 내이 아주 문란하고 사생활이 더러운 아이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 사이에 나는 문자 내용도 보여줬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가 밤이 시원치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서 자기도 맞바람을 피우고 싶다. 애한테 관심이 없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어요. 이래놓고 착한 척 가정스럽게 연기를 했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 사진을 꼭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아이가 제 아들? 맞아요. 신생아 때랑 돌 사진. 이건 바닷가 사진. 이건 그 남자까지 셋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이나 다름없죠. 이 아기 제이랑 많이 닮았어요. 이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기 얼굴은 오밀조밀 제 엄마를 쏙 빼다 박았더라고요. 배진감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가씨는 왜 우리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솔직히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 집 분들이 속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이가 절 괴롭히고 못된 짓 많이 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요. 제가 말했다는 사실 절대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이 아주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앤데 그런 애가 착한 척 잘 되는 꼴 저는 못 보겠어요. 인생 자체가 거짓이를 설마 며느리로 들리시는 건 아니겠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 정수는 이런 날라리아한테 홀라당 속은 거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상견 때 사돈 쪽이 왜 그렇게 저자세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 자기가 가져온 사진들이랑 증거 저희한테 주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결은 꼭 막아주세요. 이 집 마드님, 제이 때문에 인생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가고 전 알아두었습니다. 약이 오르고 분해서 당장이라도 가서 차돈대를 들어엎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큰애를 의심하더라고요. 정수는 다 알고 있으면서 속인 거 아니냐고요. 설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고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했죠. 급한 일이 있다고요. 1시간쯤 지나 아들이 집에 왔고 남편과 전 증거부터 내밀었습니다. 정수야, 이 결혼 깨라. 쟤랑 당장 헤어져. 어이, 사진이랑 동영상들을 봐라. 그 여자한테 넌 완전히 속았어. 그뿐이냐? 그 여자의 부모까지 우리 속았다고. 이 사진 누가 가져왔어요? 아, 정말이 애가 제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서 나는지 그거부터 말해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 문제는 제이가 한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돈들끼리 짜고 친 고수도배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지니. 다시 말하지만 엄마랑 아빠의 결혼 허락 못해.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투성인데 어떻게 하라 그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 어딜 가? 제이네 집에 간다는 거야? 이 사진 다 들고 가서 하나씩 다 따져볼 거예요. 제이가 동거에서 아들까지 나왔는지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오겠다고요. 큰는 사진과 파일을 다 챙기더니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 그네 얼굴은 픽이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바오했어. 다 사실이래. 제이 동거한 것도 맞고 친아들도 맞대. 너 안 붙잡았어? 하긴 영치가 있어야 붙잡고 매달리지. 쟤는 자기 용서해달래요. 끝까지 나한테 매달렸어. 그치만 이제 내가 안 돼. 이렇게 속았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지내요? 그래, 엄마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잘 깼다 정수야. 그나마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됐으니.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들은 없었어요.
회사 간 줄 알았더니 휴가 내고 어딜 갔더라고요. 저한텐 걱정 마시라는 문자 한 줄 남겨놓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그 길로 안사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의 자식 앞길을 막아도 정도가 있지. 동과에서 자식까지 낳은 딸을 무슨 생각으로 처녀로 둔갑시켜 결혼시키려고 한 건지 따지려고요.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3번이나 했는데. 미안합니다. 잠들어서 못 들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잠이 문제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내 아들은 멀쩡한 청각인데 어디 통고하고 애까지 낳은 딸을 부모라는 사람들이 처녀라고 거짓말해가면서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요, 애는 끝까지 남편이랑 제가 키울 거였고 애들은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집도 차도 저희가 다 사준다고 했잖아요.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박수방한테 말 한 번만 잘 부탁해요. 네, 우리 제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어머, 귀가 잘 오르시네? 어쩐지 집 사준다 뭐 한다 할 때 이상하다 했어 내가. 됐어요. 싫습니다. 내 아들은 결혼한 적도 없고 애도 없는데 왜 그런 결혼을 해서 남의 자식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됩니까? 안 들은 걸로 하겠고요. 사과나 하세요. 제대로. 정말 기분 나빠서 못 살겠네. 그랬더니 상대 엄마 한숨을 푹 쉬더니 정말 안 되겠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 욕심이고 인광보 아니겠냐 하니까 그제야 진심으로 사과라는 걸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됐죠? 되게 뭐가 됩니까? 내 아들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쪽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남의 집 귀한들 속일 거예요. 상종 못할 인간들 끊어요.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입장받고 내 아들이 그런 처지였으면 제가 먼저 아들한테 욕심버리라고 결혼하려면 똑같이 이혼한 여자를 만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이가 찾아왔어요.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부터 확 풍기더라고요. 끝까지 오만 정떨어지게 행동하는구나 싶었어요. 절 붙잡고 끌어안는 애를 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취했으면 곱게네 집에 갈 일이지 여긴 왜 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 씨 놓치기 싫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건 이유가 안 돼. 이미 우린 끊어진 인연이야. 다 끝났다고. 철없을 때 못 모르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가슴 저미기 후회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진짜 정수 씨한테 잘할게요, 어머니. 정소, 오기 전에 가. 이건 널 위해 하는 말인데 다음에 또 결혼하게 되면 그땐 처음부터 솔직히 말해라.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 더는 나도 좋게 말하기 힘드니 가거라. 우리 집안이랑은 이제 끝났어. 술 취해 매달리는 제이를 겨우 보내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가 됐어요. 이 일로 큰애는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배신감과 울분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탈모가 생기고 잠을 못 자서 회사도 제대로 못 나겠어요. 결국 1년 동안 회사도 다니다 말다 하며 참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시련의 상처는 부모도 대신할 수 없기에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속상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생각할수록 사돈지가 맺을 뻔한 그 부모와 앙큼하게 우리를 속인 제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파혼 후 2년이 흐른 뒤 봄부터 큰아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외출도 잦아지고 매일같이 밤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둘째 통해서 큰애의 연애를 알게 됐죠.
형, 연애하는 거 난 한 방에 눈치챘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정말이야? 형이 여자 만나고 있어. 어떤 여잔지 너도 봤어? 아이, 나도 보고 싶어. 어떤 여자가 형 마음을 녹였는지. 형, 지금 만난 여자랑은 진짜 결혼할 것 같아. 느낌이 온다니까? 큰애가 연애한다는 소식에 남편과 내심 정말 기뻤습니다. 안 좋은 일 겪어 독신 고집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 날 잡고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나는 아가씨 누구냐?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요?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좀 더 만나보고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이 탔죠. 그리고 며칠 뒤 집밥 골목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둘이 좋아가지고 껴안고 뽀뽀한 장면을 본 거 있죠? 이런 날도 오다니. 전 기둥 뒤에 숨어 아들과 함께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동동했습니다. 둘이 손 꼭 붙잡고 캄캄한 골목길에서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정수가 장가가려나? 몇 분 사이 전 희망에 가득 찼죠. 그 사이 둘이 대문 앞으로 가더라고요. 대문 옆에는 가로등이 화했고 정 본능적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가씨를 보려고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 어디서 분명 본 얼굴이었죠? 이상하게 낯이 있네. 분명 내가 아는 여자야. 어떡해. 청수적 저기 미쳤나? 외필 초여자를 만나 당황스러웠어요. 큰아들이 좋아 죽는 아가씨의 정체는 바로 2년 전 파혼한 예비 며느리의 친구 우리 집에 와서 폭로를 한 그 여자였어요. 도저히 같이 뽀얀 얼굴에 검은색 단발머리, 검은색 코트 쫙 베입고 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전 뒷문으로 집에 몰래 들어가 큰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집 근처냐고.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면 추우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보내라고 살살 꼬드겼습니다. 아들은 조금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집 앞에서 정수가 만나는 여자를 봤다고. 2년 전 집에 왔던 그 여자라는 얘기까지요. 이제 곧 집에 올 건데 우리는 그 아가씨 처음 보는 척 해야 한다고 남편이랑 말을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 들어와 소연아. 저랑 남편이 어색하게 나갔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소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릴 처음 본 것처럼 하는 그 아가씨가 전 너무 어색했습니다. 정수만 아무것도 모르고 싱글벙글이었고요. 어서 와요. 밖에 춥죠? 정수야, 넌 뭐해? 우두건에 서서 같이 앉아라. 응. 소연아, 앉아.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됐네요. 아이, 당황스럽긴 하네. 소연아, 편하게 앉아 있어.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고마워요, 정수씨. 어머님, 갑자기 오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손이 부끄럽네요. 보셨죠? 소연이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른 친구예요. 뭐 마실래? 유자차? 커피?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전 얼른 차를 타서 내갔습니다. 그 아가씨 조신하게 앉아 있었어요. 2년 전 제 기억으론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보통 야무진 게 아니었는데 정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난 그게 궁금하네. 놀라지 마세요. 소연이 사실 제 친구예요. 아, 죄송해요. 또 계획이 꺼내서. 아,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서 어쩌다가 이 친구랑 만나게 됐고 실은 우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해해 주세요. 들어보니 큰애가 파혼하고 힘들어할 때
이 아가씨가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마음 터놓고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놀라긴 했지만 축하한다면서 둘이 잘 만나보라고 했지만 전 아니었어요. 덮어놓고 잘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수는 이번 연애에서 또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그 아가씨가 파오한 약혼녀의 비밀을 폭로하고 증거를 저희에게 흘린 사람이라는 걸 아들은 모르고 있는 게 깨림치했어요. 덩달아 저와 남편도 정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2년 전 힘들게 파워온 제2의 친구라는 점도 싫었습니다. 만나려면 완전히 새로운 여자를 만날 것이지 아들이 빈충이 같고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소연이라는 이 아가씨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저한테 점수를 따고 싶은지 아들이 없을 때도 불쑥불쑥 찾아와서 선물하고 애교 부리고 제 눈에 들려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주말엔 소연이가 삼계탕을 끓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보양식 어떠세요? 인삼이랑 약재 팍팍 넣은 삼계탕이요.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내가 할게. 누가 내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나 불편해서 그래. 넌 나가서 청수랑 영화라도 보고 와라. 그날 소연이가 한 음식에 남편도 둘째도 맛있다고 난리였죠. 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설치는 것도 솔직히 별로였죠. 2년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는 행동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앙큼하들까요? 제 눈엔 딱히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날 소연이 가고 제가 부엌을 치우는데 큰 아들이 기웃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자식 속 모를까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솔직히 털어놓네요. 어머니, 혹시 소연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요. 오늘 말씀도 없으시고 어머니 원래 삼계탕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연이가 한 건데 많이 드시지도 않고 해서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로서 별로예요.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둘이 사귀는 건데. 아유, 됐어.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 그래. 감기 들려는지 입맛도 없고. 오늘 소연이한테 수고했다고 전해라. 고마웠다고. 알겠지? 내색도 못하고 저 혼자 소가리를 했죠. 남편은 그럴 거 뭐 있냐고 저를 나무았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소연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느냐.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한 번은 소연이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비닐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꼭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애가 막 울먹이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거 지금도 정수는 모르고 있지? 네,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정수 씨, 제 과거 사진이랑 동영상 보고 엄청 화났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다시 정수 씨의 아픈 마음 건드리기 싫어요. 어머님은 제가 그 사실까지 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면 할게요. 아니, 됐다. 그럴 거 뭐 있니? 다 지난 일인데. 따지고 보면 다 제 몫인데. 우리끼리 또 상처 주지 말자. 저 빼고 우리 집 남자들 죄다 소연이를 좋아하는데 더는 산통 깨기도 싫고 예비 며느리 정말 예쁘게 봐줘야겠다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불러서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소연이도 있더라고요. 둘이 절 맛있는 걸 사준 데서 먹고 온 매장을 지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소연아, 옷벌 골라볼래? 내가 사줄게.
점심도 그렇게 비쌌는데. 정말요? 오빠, 어머니가 나 웃어준대. 수연애는 방방 뜨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매장 직원한테 애한테 어울리는 옷 한 벌 골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여름에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목선이 깊게 패이고 하늘거리는 원피스. 이거 어떠세요?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소연의 표정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목대를 가리면서 나오는 거였어요. 매장 직원이 그건 그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고 뒤에서 옷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머리를 스쳤어요. 수연이가 목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쇄골 밑에 작은 별 3개가 보였습니다. 문신이라고 하죠? 검은색 작은 별 3개가 쇄골 밑에 쪼로록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별로다. 어머니, 저 다른 옷 고를게요. 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옷에? 좀 보자. 색깔도 그렇고 너한테 딱인데. 한 바퀴 돌아봐. 손 좀 내리고. 왜 자꾸 목을 가리니? 지금 생각났는데 이런 비슷한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다음에 사주세요. 오늘은 입어본 걸로 충분해요. 저 이제 갈아입고 올게요. 다시 봐도 선명한 별문신 3개. 소연이의 목쇄골 밑에 나란히 새겨져 있는 걸 제 눈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2년 전의 일이 떠올라 전사이 되었습니다. 소연이가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전 큰애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먼저 간다. 급이 연락이 와서 그래. 아, 이렇게 갑자기 가신다고요? 왜요? 방금 친구한테 급하게 문자가 왔어. 응급실에 실려 갔대. 엄마가 봐야겠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백화점을 뛰쳐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아들과 파혼한 제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제이야, 제발 내 전화 받아라. 제발 받아줘. 내 아들 구해야 돼. 저 여자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2년 전 제 바지가랑에 매달리며 용서해달라던 제이에게 이제는 제가 전화 문자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장소연 그 애의 정체 때문이었어요. 속이 수처럼 까맣게 타는 이틀이 지나 3일째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 전화해줘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해 해요. 문자도 그렇고 이러지 마세요. 그럴 사이도 아니잖아요.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날 좀 만나주겠니? 전화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야. 꼭 만나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을 했더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다음 날을 맞이했어요. 약속한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이가 늦더라고요.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조마조마했지만 제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너무 반가워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2년 전이랑 갈라진 게 별로 없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이니?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 제이는 고기만 까딱하고 쌀쌀맞게 굴었지만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이었죠. 전 본론을 꺼냈습니다. 2년 전 그날 말이다. 네가 우리 집에 왔던 마지막 날 나한테 그랬지? 문신 어쩌고 하면서 너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스토커커라고 했었나? 그랬었지, 분명. 대번에 제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애가 사색이 되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얘기 갑자기 왜 꺼내시는 거예요? 난 그때 스토커니까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해서 내 말을 흘려들었어. 근데 혹시 여자니? 널 괴롭혔다는 스토커가 여자예요. 처음엔 친구였다가 나중에 호되게 당했죠. 그런데 왜요? 큰일 났다. 이를 어쩌면 좋냐? 전 그날의 대화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와 저한테 매달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동거했던 것, 아들까지 있는 것 누가 말한 거냐고 저한테 물으면서 자기를 10년 가까이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스토커가 말한 거라면 조심해야 한다고 완전히 미쳐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했었어요. 그 스토커가 집까지 찾아온 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라고 저한테 말했었는데 전 그때 제이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었죠. 그때 제이는 철천지 원수였으니까요. 그때 네가 문신 얘기를 하지 않았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은 모양으로 문신도 했다고. 맞지?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그 미친 애한테 속아서 같이 문신도 했죠. 똑같이 작은 별 3개씩. 그 슬골에 전 팔목에 있었어요. 그 애가 지금 청수랑 결혼한다고 틀러붙었다. 꽤 사기였어. 이걸 어쩌면 좋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연이가 혹시 정수랑 사귀고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소연이가 자기를 괴롭힌 그 스토커라며 제이는 경악했어요. 소연이 그 제정신 아닌 애지. 한 사람을 10년이나 집착하고 괴롭혔으면 온전한 정신 아니잖아. 3일 전에 보게 됐어. 그의 쇄골 밑에 있는 발문시늘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제이야, 도와다오.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연이라는 내 아주 위험한 아이라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전 너무 무서워 소변을 지를 뻔했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아이라는 거였어요. 걔, 자기가 접근한 사람을 그 가족까지도 다 부숴버리는 애예요. 저도 망쳤고 그 전에 제 아이도 소연이가 뺏어가서 폐인 만들었죠. 폐인이라니, 걔 완전 미쳤어요. 남자친구 비롯해 주변엔 다 세뇌시키고 나중엔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버리는 애예요. 제 아이도 걔한테 유혹받았고 저랑 헤어지게 됐어요. 아들도 못 알아볼 지경으로 나중에 망가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갇혀 있거나 둘 중 하나일걸요? 감옥, 정신병원. 정수 씨, 걔랑 1분 1초도 더 같이 있으면 큰일 나요. 위험한 애라고요?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솟고 뒷골이 짜릿한 게 까딱하면 저부터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이하는 말이 원래는 제 아들 정수한테 자기 과거를 먼저 다 말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소연이가 그 말려서 망설이는 사이 제 아들들에게 또 우리 집에 찾아와 자신의 과거를 까발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망쳐놓고도 눈 하나 깜짝 짜가 나고 또다시 악마 같은 짓을 한다며 소연이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이가 파혼당한 이후에도 괴롭힘은 지속됐나는데 어린 아들을 납치할 뻔한 걸 겨우 막았던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다는 거였죠. 지금 친정 부모님과 아들은 스위스에 나가 있다며 정말이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 인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납치? 네, 그날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요. 전 제 아들 한국에서 안 키워요. 모르긴 해도 정수 씨 돈 문제도 관련돼 있을 거예요. 저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얼만 줄 아세요? 그런 악마 또 없어요. 안 듣네요. 걔한테 정수 씨가 엮일 줄이야. 제가 망연자실에서 앉아있으니 제이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저 위안 충고해 주셨죠? 또 결혼할 남자 생기면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라고요. 솔직히 저 머리카락 다 뜯겨도 할 말 없었는데 정수 씨랑 헤어지고 후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났고요. 다 지난 일이죠?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주소 하나 드릴게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 이제 곧 스위스로 이민 가요?
쟤는 저에게 주소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전 열을 제치고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골목 입구로 나와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선 허리가 완전히 굽은 할머니가 나와 빈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전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집은 관심이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쪽방 같은 곳이었어요. 더럽고 외풍이 심한 작은 방 안. 작은 밥솥엔 밥이사가 말라붙어 있었고 텅 빈 김치통 하나만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벽지 위에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고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제2의 동거나 마이의 아빠였습니다. 소연이가 유혹해 빼앗았다는 그 남자예요. 사진 뒤에는 지방의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1시간 후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고 충격적인 건 소연이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거였습니다. 전 커다란 트럭 뒤에 몸을 숨겼어요.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이게 다예요. 아, 이것도 돈이라고? 가여운 할머니에게서 빼앗갈게. 뭐가 있다고 폐지 주워 번 돈을 몽땅 가져가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서 이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돈 당신 아들한테 갖다 주는 거니까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해.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안 그래? 우리 아들 잘 있어요. 손주도 보고 싶어요. 잘 있으니까 신경 꺼. 다음에 올 땐 이거 10배는 벌어놔, 알겠어? 네,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소연이한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도 싹싹 비는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끔찍했어요. 지금 저 할머니의 모습이 제 미래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다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두고 할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방금 저 여자 누군데 할머니한테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우리 아들 애인. 아들이 아파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 아들 이제 못 봐. 보고 싶은데 못 봐. 많이 아프대. 나으면 집을 보내준대. 저 여자가 아들 아프다면서 돈만 가져가요. 그게 얼마나 됐어요? 5년 넘었지. 아들 보고 싶어. 손주도 있는데 어릴 때 한 번 보고 못 봤어. 할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제가요, 앞에서 주었어요. 돈 얼마 드리고 동네를 내려오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렇게 독하고 무서운 애가 큰 애한테 달라붙었다고 생각하니 1분 1초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귀 같은 그 애가 제일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절 보고 와서 안으려고 하길래 잽싸에 몸을 피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결혼 전에 배워놓게요. 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애를 확 대밀었어요.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이 나쁜 것. 그리고 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절 말리기 시작했지만 전 그 여자 손을 잡고 현관으로 막 끌어당겼어요. 왜 정수한테 접근했어? 왜 멀쩡한 우리 아들 신세를 또 망치려 들어?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예배함을 왜 때려요? 엄마 미쳤어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이래? 무식하게 왜 이러냐고. 정수씨,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 잘못이에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게 어디서 연기를 하고자 빠졌어? 아들이 제 손에 잠시 놓았을 때 전 그의 다른 쪽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러자 큰애가 눈이 돌아서 저를 몰아치더라고요. 말로 하지 왜 애를 때려?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 죄 없는 애를 왜 때려? 소연아, 괜찮아? 안 다쳤어?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말로 하세요, 제발. 전 큰애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부터 틀었습니다. 자, 봐라. 얘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앤지. 너도 이용당한 거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하고 제이와 살던 동거남의 어머니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소연이, 제가 그 남자 유혹해서 빼앗더니 이제 너한테 달라붙어 신세 망치려 했죠. 불쌍한 할머니를 이 여자가 어떻게 학대하고 폭행하는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기가 막힌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기세를 몰아 전 제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재생시켰습니다. 소연이 그 귀지배가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해서 저 온몸으로 맞고 아들한테 핸드폰을 넘겼어요. 정수 씨, 소연이 절대로 믿지 마. 걔 악마야. 정수 씨의 모든 걸 빼앗고 파멸시킬 거라고. 가증스러운 얼굴로 착한 척하지만 당신이 미치고 감옥 가는 걸 봐야 그 애는 떨어져 나갈게. 분명해. 걘 정상이 아니야. 사이코에다 광적인 스토커일 뿐이라고. 내가 장담해. 제발 그 소연이라는 애랑 떨어져. 안 그러면 정수 씨가 망가진다고. 엄마, 제인 만나고 왔어? 아, 걔 말을 어떻게 믿어. 나한테 사기치고 우리 가족 다 속이니까지 제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여서가 정신 차려. 얘랑 제이랑 둘이 우정의 표시로 문신까지 했었던 사이란다. 얘한테 제이가 10년 동안 스토킹 당했대. 2년 전에 제이는 정수 너한테 과거 다 털어놓으려고 했대. 그런 걸 소연이 얘가 말렸단다. 그래 놓고 우리 집에 와서 나랑 내 아빠한테 일부러 증거를 흘린 거야. 제일 불쌍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였다고. 정수야, 얘 무서운 애다. 당장 얘 내쫓아라. 그게 사실이야? 이소연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위 사진이랑 동영상 증거 흘렸어? 그게 너였어? 큰아들은 눈이 돌아 소연이를 몰아붙였어요. 소름 끼치는 건 소연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깔깔대면서 웃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들켰네, 박정수의 아둔 인간아. 나 같은 여자가 왜 널 좋아하겠니?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려고 했는데 말을 잘 들어서 오래 갖고 놀았네. 이제 다 끝났지만 갖고 놀아. 단물만 빨아먹어. 아들은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그래, 이제 끝났네. 아, 재밌었는데. 그러더니 절 똑바로 보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제이가 그래요? 나 위험하라고. 걔 아직 한국에 있나? 다시 걔 좀 괴롭혀봐야겠는데. 아들은 어디로 빼돌리고 혼자 신나게 사나 보지? 가만 안 둬. 이게 또 누굴 괴롭힌대? 너 거기 안 소? 못된 그애 극애주랭랑 치려는 걸 제가 머리채 잡아 거실 한복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아들이네 놀이개야. 뭐 재밌어?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잘못했다고 필란 말이야. 미안해. 됐지? 뭘 또 어쩌라고. 말로는 사과 100번도 할 수 있어. 아, 이죽거리며 약올리네 이기집에 쌍따위 때려주고 물 한 바가지 부어줬습니다. 독사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뺨을 핥히려는 걸 남편과 둘째가 잡아 제지했고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머니를 때리고 돈을 착취하는 그 영상으로 일단 그 애는 유치쟁이 갇혔고 차차 하나씩 저지른 죄가 까발려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했는지 경찰도 혀를 내릴 정도였죠. 게다가 이미 전가도 있어서 이번에 감옥 가면 한동안을 사회에 못 나올 게 분명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크게 분노하다가 허탈해 하더라고요. 정수야, 큰 똥 2번 밟았다 생각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 그 악마 같은 여자 벌 받는 거 지켜보면서 독하게 다시 일어서라. 그래 형, 그럴 수도 있지. 그 여자 정체 모르고 결혼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 그 여자 죗값 어떻게 받고 일어나서 복수하자. 그동안 소염이랑 있었던 일, 돈 문제까지 다 말해봐. 제이도 그러더라. 돈도 뜯어갔을 거라고. 그러고도 나무래. 아니야. 알고 보니 아들이 그 여자한테 큰 돈을 줬더라고요. 투자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거액이 넘어갔고 통장은 횡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 그 못된 여자 벌 주기로 했어요. 사기망 행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여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이도 자기 아들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신병원에 있었던 남자가 풀려나 증언을 한 것이 그 여자를 벌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반성문을 썼다고 해서 한번 보게 됐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제 아들 제이를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로봇처럼 반복하고 진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리의 예상대로 심심을 주장했지만 다행히 구속되었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싹싹 빌면서 자기 꺼내달라 했지만 큰아들 치을 떨면서 욕을 했다고 하대요. 저는 그 애가 있는 구치소 방향으로는 머리도 안 둡니다. 나중에 우연히 교도소에 수감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요. 악한 짓을 한 자의 민낯 상상이 되시죠? 하고 다니는 짓이 얼굴에 고스란히 보이네.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 감옥에서도 똑같은 짓 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살아. 짐승승만도 못한 것. 아들은 그 여자가 구속되고 발벗고 자는 눈치였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지 않나요? 이번 겪고 아들도 느낀 게 있겠죠? 결혼 생각 없다고 해도 느긋하게 봐줄 생각입니다. 참 학답받던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몰래 쌀을 사서 두고 나오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 지난번에 찾아왔던 아줌마 맞죠? 우리 아들 집에 왔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아들 왕쾌해서 만나보죠? 그렇대요. 고마워요. 손주도 아마 잘 있을 거예요. 아들이랑 이제 편안히 지내세요. 큰는 여전히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둘째는 결혼했고 이제 곧 며느리가 출산을 하네요. 남들은 한 번도 안 겪을 일을 우리 집 장남은 2번이나 겪었습니다. 거짓말 배신으로 점철된 소동이었지만 진한테여 곱씹지 않고 아들이 밝은 미래만 보길 바래요. 여러분,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큰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